안녕하세요. 저는 김향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축제개발 강의 두 번째죠? 세 번째입니까? 제가 축제개발 개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강의 하셨죠? 세금요. 저는 이제 매도 청구 명도 소송을 하는데 오늘 4시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 명도 소송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반도 좀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자기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인가 이제 그 관리처분에 대해서 이철현 평가사님이라고 감정평가사님이 관리처분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 이제 관리처분을 주로 할 것이고 저는 오늘 강의하는 4시간 반 중에 한 30분 정도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재산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평가사님을 섭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자주 하시는 그 전문 평가사님을 섭외해서 약 30분 정도의 중간 타임에 그 평가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려드리고 수업 시간이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이제 식사를 하고 7시 반부터 이제 그 평가사님이 한 30, 40분 강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센트럴하고요. 서울 그 교대역 근처에 서초동 법원가에 있는 로펌의 작은 로펌의 대표입니다. 저희 변호사는 총 7명이 있는데 제가 대표이고 저희 변호사 경력은 14년 차, 이제 15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14년간은 재건축 재개발만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분쟁이 많아서 변호사로서는 좀 괜찮아요. 싸움이 많이 터지는 곳이 변호사들 굉장히 좋은 곳이고 저희는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사고 뭉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은 참 고맙죠. 그분들 동문회나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사고 많이 치는 분들은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들이 고객이 되기 때문에 범생들은 재미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친구들 범생들을 만나면 사고를 안 쳐요. 사고 좀 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금융권에 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법률 이쪽은 큰 관계는 없겠지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무슨 관계냐? 근데 여러분들의 집이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여러분들 집이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신탁사가 재건축 재개발의 이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알아두셔야 되죠. 자, 재건축 재개발 매도 및 명도소송 강의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8호학번이고요. 저도 SK네트워크 하나은행을 잠시 근무해서 한 4년 정도 지점에서 언변도 하고 동전 말이도 하고 그러다가 국제금융도 좀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안양시 공인변호사를 지금 약 7년째 하고 있고요. 책도 한 2권 썼고요. 제 재개발 블로그에 가면 재개발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간 이 블로그를 써왔어요. 제가 업무상 깨달은 지식들을 다 새로운 것들 계속 업데이트 해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책은 이제 변호사 활용하는 방법,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고 재건축 재개발 법대로 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쉽습니다. 보면 재밌어요. 아무데나 펼쳐서 그냥 보면 돼요. 아무데나 펼쳐도 읽기 쉽게 해놨어요. 딱 보면 여러분들 책을 볼 때 미용실에서 잡지 보듯이 미용실 잡지 어떻게 봅니까? 아무데나 재미있네? 없는 쑥 보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도움이 될 거예요. 수강 중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질문을 하셔도 이렇게 좀 끄는 게 잘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좀 간단한 질문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됩니까? 정비 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이 있는데 종전에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개발 재개발법 등을 통폐합하여 2003년 7월 1일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명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다 통폐합됩니다. 근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요 내년에는 재개발과 통폐합됩니다. 재개발과 이렇게 합쳐져 버립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눠진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요 상공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상공업 지역은 서울의 도심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촌, 여의도도 그렇죠. 신촌, 여의도, 천호동, 청량리 이런 데가 서울의 부심지인데 부심지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상공업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재개발과 범위가 유사합니다. 신촌 지역 같은 데서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 꽤나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마찬가지다. 이것도 재개발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법의 면허를 뭐 첫 시간에 공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쪽이 도시정비법에 주택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사업, 중앙경제사 사업이 있는데 이 각각의 뿌리가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무슨 법 이렇게 세 개의 법을 통폐합해서 이게 하나의 법을 만들었어요. 이 세 개의 법 중에 이 아래쪽 두 개의 법은 공법,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고 위에 있는 주택건설 촉진법은 사법적, 민간에서 행하는 것들을 그냥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률가들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이건 사법, 민간적인 법, 이거는 공법. 공법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법의 것이 서로 합쳐지면서 이 짬뽕이 일어나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왜 수용이고 이건 수용이 아니냐고 복잡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냥 하다 보니까 역사상 그렇게 됐다. 이 세상의 일은요 꼭 반드시 논리 필연적이어서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엮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꽤나 많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주택 재건축과 그래서 재개발은 그 뿌리가 서로 달라요. 재개발은 공익사업에서 왔고 재건축 사업은 사적인 사업에서 왔습니다. 재건축은 그냥 내 집을 그냥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더 좋겠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러면 돈도 벌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발적인 행위를 정부에서 그래 인허가 이렇게 인허가 해주는 그런 컨셉이고 재개발은요 한남동 뭐 봉동 막 이 산등성이에 있는 빨간 벽돌집 따닥따닥 있잖아요. 그 좁은 골목길에 전선 막 지나고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은 공공이 들어가서 한바탕 싹쓸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서 뭔가 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들어있었고 도시 재개발에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었는데 이런 상공업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그렇지 않은 주택은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공법 이것도 공법 영역. 그래서 세 가지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 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를 강제 취득해요. 그래서 매우 저가로 개발 이익이 배제된 저가로 뺏어갑니다. 저가로 뺏어가고 이 재건축 사업은요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자치 사업에 국가가 좀 관여했을 뿐이니까 하기 싫은 사람의 땅은 시가로 현재 시장 거래 시세대로 뺏어간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기 싫은 사람이 시가로 여기서는 하기 싫어도 저가로 개발 이익이 배제된 저가로 왜 이렇게 저가로 내 걸 뺏어가? 국가가 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네가 좀 희생해라 라는 그런 발상이죠. 다만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에 여러 어떤 보상금들이 많이 주어져요.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비, 영업손실 보상비, 각종 보상금들이 나가요. 세입자인데 너 나가? 한 가구당 한 1,600만 원씩 주고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 그래 영업보상비 한 4달 정도 주고 이사비도 주고 이런 많은 고려가 되어 있어요. 사업 반대자들은 강제로 내쫓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그런 보상금,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을 하지만 또 조금씩 챙겨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주택 재건축 사업은 사적으로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을 그냥 정부가 약간 손질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사람은 이 단체 내에서 시가로 사줍니다. 시가로 사줘요. 그 대신 자잘한 보상금이 없어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은요 보통 아파트, 낡은 아파트 있죠. 여의도에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된 전통적인 시범 아파트, 수정 아파트, 무슨 화랑 아파트 이런 들 많죠. 굉장히 많죠. 그 안에 있는 상가, 단지 내 상가 있죠. 단지 내 상가가 제일 피해를 봐요. 단지 내 상가는 거기 뭐 때문에 먹고 삽니까? 단지 내 상가는 그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자기 텃밭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손님들. 그런데 그 자기 고객층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뭘 먹고 삽니까? 근데 그 영업손실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 주거민상이 엄청난 문제죠. 상가는 아예
여기는요 도시 재개발에는 상가가 많고 굉장히 불쌍한 뭐 세탁소 무슨 구멍가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에서 나가면 4달치의 영업보상을 주겠다. 4달 동안은 어디서 굶어주지 않을 정도로 주고 이전비 같은 거 다 챙겨주는데 이거는 사적으로 하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했는데 주택은 이사가도 상관없지만 여기 단지 내 상관은 어쩌란 말입니까? 피아노 학원, 뭐 국어, 논술 이런 학원도 있죠. 그 사람들 없으면 그냥 생계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망이 없어요. 없으니까 재건축에서는 단지 내 상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반대하죠. 반대하죠. 재건축 하지 말자. 또는 하더라도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으면 안 해주겠다. 재건축 동의 안 해주겠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상가. 그 문제는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연원에서 자 정리하자면 재건축 이쪽 계통은 각종 보상금이 잘 책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사업 반대자에 대해서는 개발이 배제된 보상. 그래서 그걸 더 달라고 싸우고 여기는 시가로 주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어요. 상가 사람들 죽어라고 싸우고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여기 뭐 아파트 출입구가 있으면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큰 아파트는 여기 중간중간에도 또 있습니다. 이 상가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쭉 옛날 뭐 이렇게 판상형들의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전체의 주민의 75%가 찬성해야지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런데 또 각 동별 3분의 2가 예전에는 동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동의율이 낮아져서 2분의 1만 찬성하면 돼요. 전체 75%가 나오고 각 동별 2분의 1씩이 다 나와줘야 돼요. 이 상가도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상가들은 다 반대. 여기 상가에서는 찬성자, 재건축 찬성자 5%, 여기서는 막 95%, 20몇 프로, 80몇 프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더라도 상가가 5%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 설립을 못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상가가 주로 반대하고 대형 평형이 반대합니다. 여기 대개 33평형이 있고 42평형이 있고 60평형대가 이렇게 있다면은 60평형대, 42평형대는 되게 작아요. 50가구, 뭐 100가구, 여기는 700가구 막 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애들 부자라고 잘났다고 뻥이는데 오 눈에 잘 걸렸어. 이 쪽수로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이게 또 문제예요.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1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10만 표를 행사하잖아요. 한 사람이 10주 가지고 10표를 행사해요. 근데 여기는요. 아파트를 3채를 갖고 있어도 한 명이에요. 사람 수. 그리고 33평도 한 표. 여기도 한 표예요. 그러면 평소에 그래 너는 잘 걸렸다. 오케이. 모든 총회에서 안건을 주도해버립니다. 여기서 이들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해버려요. 자 이번에 평형 때 이렇게 만듭시다. 그리고 관청을 할 때 한강뷰 자 여기가 한강이라고 칩시다. 너네 50평이 여기야? 한강? 우리가 한강뷰 너네 이쪽으로 추천해. 여기 추천해요. 층수도 다 지금 마음대로 해버려요. 물론 관청 계획이라는 것은 합리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미세한 것들은 다 표로서 결정해버리잖아요. 이 30평대가 좌지우지해요. 그러면 완전히 바보가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자산 가치가 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쪽 자산 가치가 33평대 쫙 빨려 들어가서 나누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여기가 감정평가는 금액은 크겠죠. 당연히 평수가 크니까. 하지만 단가로 미세하게 따지면 여기가 더 높게끔 만들죠. 이게 예를 들어 시가가 평당 예를 들어 2천만 원 이렇게 뭐 1900 이렇게 따진다면 이게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소수파 대형 평형을 가진 사람 소수파와 이 상가가 완전 소수파로 몰려서 재건축 조합 설립 초기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데 라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초강경수는요 요만큼을 잘라내는 소송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잘라내고 우리만 하겠다. 그러면 너네 상가 너네 자체 재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잘라내는 소송을 하면요 물론 당연히 전체 다 같이 하는 게 좋죠. 같이 해야 수익구도 만들고 아파트 한 동도 더 만들고 골고루 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죠. 파이가 커지는데 그렇게 늘어난 파이를 니네만 먹느냐 얘네랑 나눠 먹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초강경수로 이걸 잘라내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소송 도중에 그래 대통합이 일어나서 동의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대형 평형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신축 건물을 분양해 줄 것인지, 신축 건물을 얼마의 가격으로 분양해 줄 것인지를 미리 다 틀을 짜서 합의안을 만들어요. 합의안을 만들고 여기도 합의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정관에 넣자. 정관이라는 건 헌법이죠. 이 자체는 상위법인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넣자. 자, 우리는 상가니까 어떻게 몇 평짜리 어떻게 얼마에 평당 얼마에 분양해 준다라는 것을 정관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도 우리는 한강뷰니까 신축 건물도 다 꼭 반드시 한강뷰로 줄 것이고 뭐 우리의 감정평가는 한강에 인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 감정평가보다 얼마를 더 높게 해주고 이런 걸 다 정관에 집어넣어요. 정관에 집어넣고 또 개발쪽을 봤죠. 이 정관은 전체 80% 동의가 없으면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넣어요. 마치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도 많이 하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할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그 다음부터 적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말독을 박아서 장기 집권 못하게 박잖아요. 이렇게 정해놓은 이 감정평가의 기준까지도 정관에 다 집어넣고 이걸 바꾸는 것도 80% 동의. 또한 우리 동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라고까지 또 말뚝을 한 번 더 먹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박아놓은 것을 또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물며 겨자먹기로 조합 설립할 때는 그렇게 챙겨줄게 하고 다 써놓고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이거 공평의 이념에 반해. 이건 너무 부담해. 라고 하면서 그걸 또 고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말뚝을 박아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박아놓지 못하고 그냥 합의서만 덜렁 쓴 사람들이 있어요. 합의서만 덜렁 쓰면 그놈의 합의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서 나중에 조합 설립한 다음에 이제 33평에게 유리하게 다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 또 그때서야 또 소송 걸고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제가 이제 이 책에다 써놨지만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좋은데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싸움이 많은 이유는 각자의 여러분들 지금 다 모여가지고 철판 볶음밥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각자 가지고 나는 양파, 뭐 너는 뭐 당근 다 섞어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서 한 그릇씩 줘요. 이게 네 거야 라고 주면 나는 굉장히 많이 냈는데 나는 고기 사와가지고 고기를 넣어놨는데 왜 내게 이거야? 나는 2그릇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많아.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꼭 내가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정평가죠. 내가 낸 게 내 출자분이 얼만큼이냐 그리고 새로 받은 게 이게 얼마치냐 라는 감정평가의 싸움이에요. 내가 출자한 것은 종전자산이라고 하고 내 집 있잖아요. 현재 우술 대상인 그 집 종전자산이고 내가 분양받을 신축 건물은 종후자산이죠. 종전자산의 평가와 종후자산의 평가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잠깐만요. 이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단지인데 반포에 124주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강다리 넘어가다 보면 반포대교 넘어가다 보면 남쪽에 보이잖아요. 우측에 하얀 그 4층짜리 아파트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60평형대도 있는데 42평형대와 32평형대가 있어요. 여기가 1400세대, 예를 들어서 여기 700세대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위치도 달라요. 여기에 심지어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정비구역을 이쪽 1구역, 이쪽 2구역에서 전혀 다른 구역으로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걸 섞어버렸어요. 전체 무슨 구역 해놓으니까 이 성질이 다른 두 개를 묶어놓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이 나는데 이쪽은 42평이고 되게 크고 좋은데 32평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조합장 이사들이 나오고 물론 여기도 이사들이 몇 명 나오는데 여기 등살에 못 이겨서 막 이사도 그만두고 그래요. 그리고 한 명 겨우 남아있는 이사 한 명도 여기 포섭돼서 내가 뭔가 반대급부를 줄 테니까 너는 좀 우리 측에 따라라. 그러면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면 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전체
아파트의 종전자산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가치가 전체가 1조라고 칩시다. 1조. 1조라고 쳤을 때 그 감정평가를 여기서 자르느냐 여기서 자르느냐 이게 문제죠. 이 사람들은 33평 자기들은 굉장히 감정평가를 크게 하고 이 라인을 여기다 두는 거죠. 42평은 요만큼 감정평가를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32평이 예를 들어서 20억이고 42평이 30억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를요 32평은 20억 하고 42평은 26억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죠. 실제보다 한 4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현찰 4억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감점이 안 오는 일이거든요. 이게 숫자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4억을 내야 돼요. 4억을 추가 부담금을 내거나 아니면 돌려받을 4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터지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무슨 소리 하냐면 독립운동하자. 우리 구역을 자르자. 여러분 카탈루냐 아시죠? 바르셀로나? 똑같은 얘기예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는 역사적으로 스페인 카스티아하고 달랐잖아요. 그러다 정복당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카탈루냐가 돈을 잘 벌고 잘 살아. 그래서 이 국부가 다 유출이 돼요. 짜증나는 거죠 자꾸. 왜 우리 돈을 다 빨아먹느냐. 저 인간들이 대세니까. 못 살지만 숫자가 많아. 이게 다 빨아먹는 거예요 국부를. 세금 내라.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려다가 이제 반란죄로 막 기소되고 그런 거죠. 심지어 여기도 그 소리 하고 독립운동 아니고 우리 쪼개자. 근데 이미 늦었어. 이 쪼개기 위해서도 또 전체에 회의가 필요해요. 독립 안 시켜주죠 여기서. 넌 내 밥이잖아. 이리 와. 내 밥 어디가? 빨아먹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소송이 붙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건축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걸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 빌라 연립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민간 사업의 성격을 띠고 사업 반대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사법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합니다. 넘어가고 재개발은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학교, 공원 열악한 곳. 아까 재건축은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재건축은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학교, 공원이 양호한 곳. 양호는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는 양호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이런 그 단독주택은 불량하죠. 그래서 재개발은요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므로 토지 수용을 합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합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상업적 공목적 예산은 도시정비 사업이다. 재개발과 완전히 유사한 법리에 따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합에 대해서 헷갈릴까 봐 하는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뭐 조합들이 왜 이렇게 많아? 헷갈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정리를 해놨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이 있고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조합, 주택법에는 지집리라고 해서 지역주택, 직장주택,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은요 하나의 동작 무슨 지역 내에 사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하는 조합인데 꼭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도 85제곱미터 이하로 주로 하도록 해서 서민형 재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적 규제가 굉장히 여기는 약해요. 여기 각종 비리와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한 전국에 2,000개 정도의 정비구역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이 있고 실제로 진행되는 데는 약 1,000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한참 10분의 1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법적 통제가 굉장히 약해서 사고가 무지무지 많이 터지고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빈깡통 털털이 된 경우가 많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죠. 수직 증축을 통해서 부수지 않고 수직 증축을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올려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데 돈이 잘 안 되죠. 직장주택조합은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별로 한동 만동하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여기가 문제가 많고 전혀 이제 법이 다르죠. 도시정비는요 과거의 주택을 때려 부수고 새로이 짓는 거고
주택법은 그냥 주택 그 자체의 건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법은 그야말로 그냥 모든 일반적인 건축에 대한 일반법이고, 이런 법이 다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특수성, 분쟁이 많은 이유. 먹을 게 많아서 분쟁이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요. 각종 용역업체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건설사가 붙어요. 건설사. 건설 도급액이 막 1조 원, 2조 원, 몇천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중에 10%만 남기면 1조 원 수주를 하면 10% 남기면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이면 100억을 돈을 쓰고 1,000억 벌면 되잖아요. 100억을 뿌려서 1조 원짜리 수주하고 900억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금품살포하고 말로만 떠들던 게 있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줄어들고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살포하는 현장들도 있고 그걸 잡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진화된 뇌물이 나왔어요. 자, 저희 건설사를 선정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사비 1,000만 원씩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 건설사의 돈으로 그냥 드릴게요. 용돈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러면 와 좋다 하죠. 결국 다 그 이윤에서 다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모양은 1,000만 원씩 드리니까 좋대. 근데 그럼 생각도 안 해. 이게 결국 내 돈이구나 생각 안 해. 일단 수중에 1,000만 원 딱 꽂히면 따뜻하잖아요 기분이. 또 꽁돈 생겼구나.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담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1,500 드릴게. 우리는 1,500 드리고 무이자로 뭔가를 대여해 드릴게요. 막 해요. 최근에는 이사비, 이사 촉진비 7,000만 원씩 드리겠다고 라는 게 제안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이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그 법조계에서 논란이 붙었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진화된 뇌물의 형태다. 공개적인 대놓고 하는 뇌물이다. 수중에 7,000만 원 꽂히면 야 이거 진짜 좋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빼먹을 거면서 근데 물론 자기들이 그냥 임으로 주는 기부금이라는 형태로 주는 거죠. 근데 기부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결국은 들어있잖아요. 자기 이윤에서 챙겨먹고 공사 뭐 변경 설계 변경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조차 있었다. 먹을 게 많고 시공사도 있고 뭐 감정평가사도 용역도 받고 변호사도 용역도 받고 법무사도 받고 별 사자와 무슨 이런 사람이 다 붙어서 떡건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는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이권을 주죠. 뭐 사대강 사업 하듯이 뭐 누구한테 너 이거 해 이렇게 이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가장 조금 먹는 게 변호사 같아요. 제일 조금 먹어요. 불쌍히 죽겠어요. 맨날 고생하고. 그래서 싸움은요. 재개발 하지 말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무슨 재개발을 나 돈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니네 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네. 그래서 탈락한 시공자 정비업체 등이 사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조합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하되 왜 이렇게 너무 비민주적으로 하느냐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분쟁이 행정소, 매도 청구, 현금청사, 감정평가, 집행부 장악에 관한 것도 있어요. 집행부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집행부 장악을 하려고 하는가. 겉으로는 민주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재개발 정치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뭐 내 몸밭에 정의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있고 진짜로 그랬다가 나중에 변절하는 사람도 있고 변절을 끝까지 안 하다가 잘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서 조합장까지 올라갔어요. 또는 뭔가 유력한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공사나 다른 업체들이 야 당신들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좀 당신도 챙겨야지. 한 3년 고생했대. 그동안 직장도 그만두고 했다며. 그리고 뭐 아들내미가 뭐 미국 유학 갔는데 돈이 없어서 돌아오려고 한다며. 그러지 말고 잘 살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이렇게 하면서 뭐 집 한 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지나간 과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나 진짜 한 3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왜 미친 짓을 했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또 자기를 비난해요. 그렇잖아요? 왜 똑바로 못했냐고 비난을 해요. 뒤에서 그거에 대한 서름도 있고 자기 돈 써가면서 이렇게 막 그걸 하잖아요. 그래 나는 이 돈 먹어도 돼. 라고 합리화가 되면서 먹죠. 먹으면서 그렇기도 하고 그 돈을 또 끝까지 안 먹으면 다른 데들은 당신은 뭐 털으면 뭐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자꾸 신상 털기를 하잖아요. 신상을 털어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편절하고 뭐 그런 거 좀 완벽하게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무지하게 재밌어요. 보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인간 군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제가 쭉 보면 강북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 수준이 강남보다 좀 낮고 사람들도 되게 진짜 그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낮고 높은 데가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근데 잘 사는 데도 비슷하더라고요. 약간의 차이만 있지 비슷해. 하는 짓은 다 똑같아. 대부분 내가 대학 교수를 하고 왔다는 둥, 어디 공기업에 이사를 했다는 둥 하는 짓은 다 똑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걸 하고 추진위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조합 설립을 하면 이게 굉장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행정 주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관청이에요. 조합이 하나의 관청이라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무역 취소성이 나오고 이제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 소송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분양시설 절차 관리 처분. 그래서 각종 소송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어수선하게 써 있는데 잘 보면 괜찮아요. 조사관, 조사관이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조사관,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조사관. 이거 단체를 설립한 거고 사업 시행 계획은 건축물을 얼마나 몇 층으로 지을 것인지, 용적률을 어떻게 동절 위치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어진 건축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이제 관리 처분입니다. 조사관 이렇게 크게 3단계고 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추진이 있음이고 그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고 지금 그 다음에 조합을 그 다음에 분양자에게 문제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점 이 중간에 분양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그래 나 32평 받을래 나 40몇 평 받을래 또 1+1의 제도인 경우에는 나 42평 하나 하고 20몇 평짜리 하나 받을래 이렇게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이제 분양신청이죠. 이때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서 그냥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의도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서 내가 3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조합원이 됐다가 분양신청을 안 했어. 안 하는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40몇 평을 받으라고 하는데 보안이 나는 33평인데 이 아파트가 현재 15억짜리인데 근저당권이 10억이 꽉 차 있고 근데 실제 내 돈은 3억밖에 없어. 근데 40몇 평을 받으면 여기다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돼. 근데 그 내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돼. 이자를 또 얼마 내야 돼. 피곤해. 나 이자 낼 돈 없는데 그냥 털고 나올래. 그냥 내 돈만 그대로 받아서 다른 데서 조그만 데서 살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양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포기는 이렇게 서울, 강남, 서초 이런 데는 포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강북 지역은 많은데 한 10%, 2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강남, 서초 이런 데는 거의 다 분양신청 다 하더라고요. 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내게 30억짜리인데 25억을 평가해. 에이, 짜증나서 5억이 날라갔는데 짜증나서 나 분양신청 안 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나 해주면은 언젠가 서초 강남 쪽까지 하나 묻어주면 언젠가 한 50억 올라가고 이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내려갈지 몰라도 한 자기 아들 이렇게 쭉 가면은 그래도 있는 게 낫거든요. 그게 주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그걸 견딜 만한 자금 여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짜증나지만 분양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없는 분들은 순간에 돈 1억, 2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장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있는 돈 받아서 다른 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종전자산, 종전자산을 모르고 분양신청한다는 거 있죠? 자, 잠깐만요. 이 철거 대상인 나의 종전 자산과 새로 신축받을 조무자산. 조무자산은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반포 지역에 40몇 평이면 장래 30억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얼마 쳐줄 거야? 이게 얼마 쳐줄지 잘 몰라. 그냥 소문만 구성해요. 사실 이것도 소문만 구성하고 공개하지 않아. 소문만 구성하고 공개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찍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너 내 거 얼마 쳐줄 건데 그리고 저 40몇 평 저거 얼마인데 몰라 그냥 해 일단 몰라 이게 현재 분양신청이에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대명시험지 그렇다니까요. 내년부터는 바뀌어요. 이렇게를 다 해왔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재건축을 해왔죠? 그냥 찍으면 다 돈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쭉쭉 상승해왔기 때문에 일단 해두면 돈 되겠지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해두면 돈이 되는데 저놈은 더 많이 먹고 나는 덜 먹고 더 먹고 덜 먹고의 문제였지 아주 손해나는 짓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2008년 9월에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도 출렁출렁하고 이게 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이게 야 정말 이게 내 거 얼마야? 라는 생각이 아주 강렬하게 들고 이걸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알려주고 하게 됩니다. 요새는요 언제 알려줍니까? 요 바로 지난 한 2주일 뒤에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죠? 관리처분 총회 한 달 전에는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관리처분 총회 한 달 이전 분양시정 기간 직후 요 사이 기간에 알려줘요. 분양시정 이미 했는데 철회할 수도 없고 난리가 나요. 여기서 싸움이 나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막 시끌시끌하고 막 빠져나가고 이 총회 무효야 뭐 의사정족수가 돼 안 돼 하다가 빠져나가요. 하다가 빠져나오면 총회 시작했을 때는 됐는데 총회 끝날 때는 과반수가 안 돼. 이게 총회냐? 이게 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어요. 끝날 때까지 그 유지돼야 된다. 중간에 최장, 중간에 한 20명이 빠져나가지고 의사정족수가 안 되는 별들이 다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얼마인가? 내고 이거 25억일 줄 알았는데 뭐 22억? 이것들이 미쳤나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 3억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모르고 분양시청을 했다. 내년부터 그러지 않은데 아무튼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릴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 종전자산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아주는 거죠. 미리미리 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아두어서 내 거 이거다 까불지 마, 이 밑으로 하지 마 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사감정을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분양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는 경우는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안 하면은요, 요 종전자산을 보상을 해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재건축의 시가, 재개발의 시가가 아닌 개발이 배제된 그런 평가를, 이 평가는 이제 종전자산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시가 보상 평가를 위해서라도 사감정으로 하나 딱 박아두면 이제 감정협회에 등록이 되면 예를 들어 판례처럼 선례가 생기는 거죠. 선례가 생기는. 야 웃기지만 내 거 니네 우습게 알지 마. 내 거 최소한 25억인데 25억 딱 박아두면 여기서 다음 평가사가 평가할 때 요 정도는 되는구나 하고 베껴. 진짜 그래 베껴요 다. 귀찮은데 뭐. 그리고 뭐 어른이 알아서 있겠지 뭐. 게다가 아파트는 다 성역가처럼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큰 오차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베껴. 여기는 신참이고 여기는 고참. 여러분이 고참 20년 고참보다 한 5년 신참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죠? 한 3년 4년을 벗어나면 사람이 이제 뭘 업계 분위기를 알게 되고 한 5년쯤 될 때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그래요. 한 3, 4년, 5년쯤 되면은 맞게 다 알아먹고 자기 혼자 스스로 다 일해요. 제일 열심히 일할 때가 5년차. 뭔가 이렇게 융스트림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 15년 넘어가면 아이고 이게 뭐였지? 그랬었나? 그랬구나. 이런 단계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한테 일 맡기려면 너무 유명한 변호사는 안 되고 유명하더라도 딱딱딱 일을 하고 그래도 15년 고참이면은 좀 이상 되면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딱딱딱 집어주고 한 5, 6년 차가 중간에 가다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아무튼 이 25년 차가 이거 베끼잖아요. 베끼도록 유도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 분양 신청을 할 경우에도 종전자산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치게끔 미리 선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더라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평가사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평가는요, 이 단체에서 툭 떨어져 나가는 보상평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25억을 받든 30억을 받든 이 조합의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요. 그까지 뭐 1, 2억 그래 하다 가 이렇게 돼요. 왜냐면 뭐 1조, 2조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빨리 떨어내고 빨리 얘를 돈 주고 내보내야지 그 아파트를 비워야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요 조합에서는.
그냥 받아 줘버려 이렇게 되는데 이 종전자산은요 조합에서도 이거 이상하다. 네가 25? 그럼 옆집도 25억인데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그래서 이 비율적인 문제 때문에 종전자산과 보상평가는 평가하면서 좀 그러니까 내 것이 25억이라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도 25억이라는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종전자산 평가할 때는 하나만 단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평가를 하고 그 중에 내가 이 아파트의 1000분의 1 이렇게 비율을 뽑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무튼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종전자산이 자 그래서 25억으로 평가됐고 신축 받을 게 30억이다. 그러면 5억만 내면 되죠? 자, 추가 부담금 5억만 내면 돼요. 5억은 어디서 나죠? 뭐 대출 받든 뭔가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5억을 갖다 내고. 그런데 이 돈을 투자해서 이 아파트의 개발 이익률이 7%다. 여기에다 돈 투자해서 재건축 사업을 했더니 7%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25억에다가 7% 이익률을 곱하면 7, 24, 7, 35. 1억 7,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10%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공평하게 다 뿌려주니까 내가 5억의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3억 2,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7% 이익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종전자산이 이 아파트 전체, 철거 대상의 아파트 전체가 예를 들어서 가치가 7천억 원이다. 신축 건물을 제가 다 팔았더니 1억 700만 원이 1조 700억 원이 나왔다. 이거 빼면 얼마야? 3,700억이죠. 근데 이 사업을 하느라고 다시 설명할까요? 이 종전 아파트 전체 가치가 7천억 원. 새로 지어서 다 팔았더니 1조 700억이 나왔어요. 3,700억 벌었네요? 아니, 벌은 게 아니죠. 이 중에 돈 쓴 게 있잖아요. 건설사한테 돈 주고 누구 돈 주고 다 돈 준 거. 조합장 월급, 뭐 여직원 월급 다 빼요. 이게 3천억이야. 그럼 700억이 남을 수 있죠? 완전히 다 털었더니 세금 내고 다 했더니 700억이 남아. 그게 이제 개발 이익률. 700억이 7천억을 투자했더니 700억이 남아요? 아, 개발 이익률 10%네, 그럼 10%. 7천억 갖고 처음에 장사 시작했잖아요. 다 모여봐. 니 아파트 다 7천억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막 붙이고 장수 난리를 했더니 700억이 남았네. 10%. 개발 이익률 10%면 니 거는 25억이네? 막 잘못됐네. 7%가 아니라 10%네. 25억이야? 그럼 2억 5천 플러스 시켜줘. 그럼 27억 5천이 되죠.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은 2억 5천만 내면 되는 거죠. 이 계산 다 따라오셨죠? 뭐 금융권에 계신 분이라서 제가 좀 어수선하게 계산했지만 그게 8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87페이지. 자, 요거다. 87페이지 보시면 종전자산 평가액 7천억, 사업비 총계 3천억, 종자산 평가액 총계 1조 700억, 사업이익은 700억이잖아요. 비례율 개발이익은 110억, 110%.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25억이다. 그러면 25억을 투자해서 어차피 10%의 이익이 남잖아요. 이익을 받을 거니까 25억에다 10%를 곱하면 27억 5천이 되고 그러니까 30억짜리를 받을 때 2억 5천만 추가 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종전자산이 7천억이잖아요. 종무자산이 1조 700억이잖아요. 자, 7천억을 가지고 1조 700억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 재산은 여기서 이만큼 25억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 내게 왜 25억이냐? 더 늘려줘. 이거 28억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평가사님들은 왜 네 것만 올려? 다른 사람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25억도 다 같이 올려야 되겠죠. 다 같이. 10%씩 다 올려면 다 같이 이게 불어나 버리잖아요. 이 종전자산 평가를 하면 다 불어나니까 그러면 개발이익이 아까는 보니까 700억이 나왔는데 700억이 못 나오고 100억만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추가로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결국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25억이라는 절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 종전자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마을의 전체 종전자산은 그냥 7천억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 중에서 니께 몇 프로? 니께 7천억 분의 25%. 7천억 분의 25 분수로. 그러니까 분수를 찾아내는 것이 종전자산이라 가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더라도 늘려버리면 전체가 다 늘어나니까 이게 또 전체가 또 늘어나죠. 늘어나 버리니까 결국 개발 이 수익이 줄어들어요. 수익이 줄어들으니까 이게 되게 뭐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종전자산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내게 종전자산이 25억인데 비례율 10%였죠 아까. 10%면 27억 5천이 권리가액입니다. 평가는 25억으로 나왔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가치는 27억 5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개발 이익을 벌써 실현 받아야 돼요. 미리 받고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 부담금을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으려나 모르겠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시면 분양신청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다 나머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매도청구 소송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재산을 뺏어갑니다. 여기서도요. 조합 설립을 재건축 위에는 재건축이고 밑에는 재개발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합니다. 매도 청구해서 뺏어가고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서 뺏어갑니다. 이 토지 수용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시나요? 안 덥나요? 저만 떠드니까 더운가? 자, 미참여자의 소유권 박탈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 사업을 쭉 같이 하기 시작했다. 나 안 할래. 나 빠질래. 그럼 빠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전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단히 보면 위쪽에 재건축이죠. 조합설립 인가 등기를 했죠. 한 다음에 미동의자는 매도 청구를 하게 되고 근데 재개발과 도시환경경비사업은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매도 청구 절차가 없어요. 그냥 강제로 조합원을 편입시키고 밀고 나갑니다. 너는 동의 안 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 75%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냥 너도 조합원이야. 가. 난 싫은데 같은 조합원이야. 빠지려면 그럼 나중에 분양시장 이때 빠져. 빠질 수가 있어요. 이때 빠지면 현금청산이 되는데 현금청산은 또 이제 보상이라는 거하고 이제 또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수용 절차. 수용은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재건축에서는 사법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이 법원에 소송 거는 것은 청산자와 조합 어느 누구나 걸 수 있어요. 언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보냐면 분양신청 기간 요 마감일 다음 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의제합니다.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 다음 날 그냥 사고 판 것을 의제해버립니다.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재개발에서는 이걸 언제 이 사업 보상 이 기준 시점을 잡죠? 사업시행 인가보신가요? 분양신청 기간 마감일인가요? 아니면 수용하는 날인가요? 공사 토지보상법에 수용하는 날로 써 있는데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자, 그런데 토지 수용 절차는 행정심판과 유사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뭐 각 시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불복을 하는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는데 그게 국토교통부 산하 있고 성남에 있다고 하던데 거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수용 재개발을 하고 나서 예. 딱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걸로 맞습니다. 소송으로 혹시
뛰거나 이런 경우. 그거 설명드릴게요. 이 매도 청구는요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뭐 중간에 멈출 수 있지만 1심, 2심, 3심까지 가서 3심에서 확정될 때 소유권이 넘어가요. 확정되고 될 때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요 지토의, 중토의 행정수성 이렇게 넘어가요. 잠깐 이 다음에 나오나? 네,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는 지방토지수용회의 중앙토지수용회의 행정수성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토의에서 수용계획이 나오고 그 금액을 공탁해버리면요 소유권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고 쫓겨나야 돼요. 굉장히 빨라요. 신속해요. 이거는 지토의에 수용계획 신청하면 한 3달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 그냥 돈을 줘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합이 너 월세 내놔. 이거 우리 집인데 엄마 우리가 공탁했어. 이거 월세 내놔. 심지어 월세 소송까지도 해요.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이런 소송 안 했는데요. 요새는 합니다. 왜냐? 이 조합원이나 세입자 이분들도 너무 법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조합에 반발하니까 조합도 도저히 안 되겠다. 옛날에는 이 수용계획 끝나고 공탁을 하면 나가야 되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조합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심정적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공탁했으니까 찾아가고 빨리 나가. 안 나가? 월세 100만 원씩 내놔. 이런 소송까지 안 가는데 요새는 소송 걸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까지 4달 밀렸으니까 4달 내고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 상관 내라. 소송 거니까 판사들도 황당히 이런 소송을 아니 말 되잖아요 판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입자나 임차인들의 법적 지식도 강력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심지어 수용계획을 하고 공탁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황당하죠?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미 수용계획이 다 끝나고 지토의 수용계획이 끝나고 공탁을 했는데도 인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용을 안 했을 뿐이에요. 너무 심하니까. 그 법은 왜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산, 세종, 신도시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 행정수도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이 공사 착공을 못하고 공익사업을 못하잖아요.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심 내에서도 이제 규율이 되다 보니 도심 내에서도 안 나가는 거죠. 이거 범죄예요. 좀 이상하죠. 좀 심한 것 같은데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도 같은데 아무튼 공익이라는 이유로 공익에 반발하는 놈들은 처벌한다. 그래서 형사처벌 돼 있고 고소를 했더니 북부지검에 검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이런 걸 고소를 하냐? 아니 이게 고소 뭐야? 이거 명도성도 이미 제기했다면서요? 명도성 제기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법에 협의 중이라고. 그래 협의하고 있어요. 검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정리해서 갖다 냈더니 맞다. 문제가 되긴 되는구나. 근데 이걸 수십 명을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기소하기가 좀 민망한 거죠. 최대한 협의 봐서 좀 떨어내라. 좀 줄여달라. 이거 기소를 하긴 하겠는데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주겠다. 최대한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줄여줄 테니까 남은 사람 다 기소하세요.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소송을 통해 취소하려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걸어야지. 수용재결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면요. 이 사업시행 인가고시 수용재결은요. 요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입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분양신청 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결정적인 하자는 다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심 재결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보상금 액수를 좀 늘려달라는 소송은 가끔 하죠. 하지만 가끔 시용재결 잘못자는 취소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 통지서가 안 날라갔다. 분명히 나는 이제 우리 집은 어디입니다라고 신고를 해놨는데 조합에다가도 신고를 했어요. 어떤 조합이 엉뚱한 곳으로 자꾸 우편물을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양 신청 통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이에 그냥 넘어가서 수용을 당해. 나한테 왜 통지를 안 해? 그러면 조합에서 그러죠. 프레카드 다 걸어놓고 당신 몰랐어? 다 알아. 그건 또 필요 없어. 나한테 통지가 왔어야지. 안 왔잖아. 나에 대해서는 무효. 나 수용 안 돼. 이런 게 뭐 있어요? 알까기가 돼버린 거죠? 알박기. 알을 박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로 만들어준 거지. 땡큐. 그래서 이런 경우 막 분열 버티면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누구 잘못이야? 막 어디 법무사?
아니 저 법무법인에서 잘못, 변호사가 잘못했나 막 서로 떠넘기기 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다가 몇억 더 주고.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저희 변호사 사무실 오면 계기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끝까지 버텨.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버텨? 이런데 돈 벌 저런데 돈 벌어. 전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 언제 돈 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드릴게요. 알았다고 해놓고 나중에 혼자 합의고 그냥 떠나 가버리더라고요. 소송고소 안 주려고. 그럼 또 쫓아가 또 소송 걸고. 싸움이 연속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내부에서 자 이거 누구 책임이냐? 법무사 책임이냐? 변호사 책임이냐? 우리는 조합이사 당신이 빠뜨리고 우리한테 명단을 줬지 않았느냐? 이러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래요. 당신이 준 명단대로만 소송 걸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소송 걸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요새는 옛날과 달리 조그만 일에도 다 책임 추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 여기 아까 수용 재결 취소소송 진행되는 또 있다고 하셨는데 인가 무시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한 취소가?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제인 여기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하자가 있으면 여기서도 여기 분양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요거를 이유로 하는데 요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요게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수용재결을 합니다.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 수용재결 전 단계 취소,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 이런 게 있죠. 수용재결이 또 되려면요. 일단 협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든 우리나라에서 남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으려면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면 야 좋게 말할 테니까 좀 얘기해보자. 협상해보자. 협상을 3개월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하고 그래도 안 해? 안 하면 해. 이런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협의 과정을 했다는 그 증거가 없어. 그러면 또 그 수용재결 기각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알박기가 되긴 되지만 이제 조합은 열받으면 그 수용재결 다시 하지 뭐. 다시 시작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기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재개발은 이것만 다시 하면 되니까 한 6개월 내지 8개월의 기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이거 소송 다시 걸려면 조합 설립 75% 조합 설립을 자체를 다시 해야 돼요. 조합 설립 자체를 다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사업 말기에 가면 거의 다 이제 반대 파들은 다 떠나고 이제 집 짓는데 동참하는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우리 저 인간이 뭐 이거 다시 하라고 하는데 우리 다시 재건 다시 합시다. 한 돈이 몇억 들어요. 몇억 우리가 들지 뭐 저 인간한테 주는 우리끼리 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되셨나요? 하자가 있는 그 부분에다 소송을 거는 거죠. 승계의 취소를 걸 수도 있고 사업시행 인가고시의 취소를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거 알박이 때문에 내 거 100억인데 120억 내놔 150억 내놔 그러면 조합에서는요 뭐 너한테 주느니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서 다시 총회하자 다시 총회 자 조합은 다 모여 저 사람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75% 동의서 내 그래 동의서 내요 진짜 여기서 이제 바보 되죠 그래서 너 주느니 우리가 그냥 고생하고 많이 했다 너를 엿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엿을 더 먹겠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죠. 둘 다 다툴 수 있죠. 하자가 있는 곳을 다투는 거죠. 수용재결 취소라면서 인가고시에 예,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걸면서 수용재결을 위한 전 단계 이런 것들이 잘못이 있었다. 요게 잘못이 있었다. 이거의 필수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필수적인 단계에 대해서 하자를 지적하면 그래 그럼 거기 하자에 있으면 수용재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다시 해.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이 절차를 다시 해야 되고 분양 신청 과정에 하자에서 이 절차를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절차를 다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는요, 그래 다시 하지 뭐. 다시 해버리면은 또 이제 좀 바보가 되죠. 시간이 늘어지죠.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 매도 청구는요, 조합 설립 인가고시가 나면은 조합 설립에 미동의한 자를 상대로 뭐 복잡한데 이거만 아세요. 촉구서를 보내요. 촉구서를 보내서 너 우리랑 우리 조합에 가입할래 안 할래? 2개월의 회답 기간을 주고 이래도 답이 없으면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촉구서를 먼저 최고사라고도 합니다. 이걸 보내고 2달 기다려주고 또 그로부터 2달 내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넘겨버리면 여기서 소송 걸면 안 돼요. 그러면 조합 설립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이런 법이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너무 한참 뒤에 소송을 걸면은 부동산 가격이 등락을 하는데 내려갈 때 소송 걸면은 내려간 시점에 가격이 되니까 그냥 2개월을 딱 잘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지체 없이 촉구하는